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비핵화 촉진 역할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기준금리를 올 들어 세 번째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고요. 1.5%에서 1.75% 사이로 금리가 낮춰졌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하 결정을 했다며 당분간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는 108포인트로 전월보다 0.4%가 내렸고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2.2% 줄어든 113포인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른 추석과 가을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특히 소비 감소 폭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7,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시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TV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대폭 개선된 실적으로 다만 주력 사업인 메모리 부분은 불황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공급을 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미 시장을 좀 들여다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번 주 오늘을 좀 기대하고 계셨던 그리고 약간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이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0.25%포인트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요. 3번 연속 인하입니다. 다만 다음번에 대한 인하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매파적인 스탠스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면서 파월은 비둘기파를 유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좀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소가 2100선을 오랜만에 또 터치하면서 안착하려는 모습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상승 기조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 확장 국면은 지금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사실 이게 뉴스를 좀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었는데 중국 10월 제조업 PMI가 49.3포인트로 나왔습니다.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 거고요. 이게 우리 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이 분명히 아닙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국 쪽의 타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PMI를 보니까 그대로 집계가 됩니다. 다만 PMI가 50 이하로 나오면서 6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대해서는 FOMC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덮고 가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 거래소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급등 흐름 가져가는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컨콜이 있었고요. 네이버 통장 내년에 출시한다는 등 여러 가지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 해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HLB 관련 종목들,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전기, 전자, 부품 업종을 비롯해서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닥에 지금 진입해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요. 엔터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좋은 흐름 가져가고 펜벤다졸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바이오는 이번 주에만 지금 한 2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일부에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00선 터치합니다. 2100선 오늘 안착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안착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장중에 210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100선 위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달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을 오랜만에 좀 터치를 하면서 박스권을 탈피를 하는데 오늘이 좀 어느 교두보가 될지 불쏘시개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오늘의 매수 주체에 딱 보면 답 나오죠. 외국인입니다. 1,429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을 하는데 주로 연기금 쪽에서 사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이 오늘 오를 것에 베팅을 했던 개인들은 시장이 급하게 올라가자 2,186억 원을 털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잘 달립니다. 51,000원대, 83,000원대 복귀했고요. 네이버가 전해드렸다시피 컨버런스콜에서 네이버 통장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167,000원 52주 신고가고요. 시총 4위까지 올라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0만 원을 돌파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면 현대차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죠. 현대모비스는 소폭씩 계속 올라가고요. LG화학이 30만 원이 살짝 무너졌었는데 어느새 31만 원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현대모비스도 1,500원 올라가고 신한지주가 현재 0.46%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이 올라가는데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LG생건이 2% 오르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워낙에 움직임이 좀 적은 종목인데 오늘 많이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오늘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SK도 올라가고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지금 10만 원 터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SK텔레콤 그리고 포스코도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60.95포인트, 660선 터치를 합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고 있는데 흐름 보도록 하죠. 흐름도 비슷합니다. 예, 올라갔다가 살짝 윗골이 달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밀리지도 않고요. 괜찮습니다. 흐름. 수급 주체 보셔도 수급도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사고 개인 파는 모습. 근데 이제 기관의 주요 투자자는 좀 다른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닥은 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좀 진입이 되고 있고 연기금, 투신이 파는데 파는 물량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SK가 쉬어가고 HLB 낙폭 많이 줄였네요. 1.12%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CJENM 올라가고요. 펄어비스가 조정받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어느새 6만 5천 원에서 8만 원 부근까지 지금 단숨에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가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근데 워낙에 요즘에 많이 빠졌고요. 헬릭스미스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10만 원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휴젤 모두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메지온, 원익 IPS, SFA 올라가고요. 이 가운데 HLB 생명과학만 빠지고 있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또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만 원 공방 벌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 소비주긴 한데 이제 화장품, 면세 관련 그리고 카지노 관련, 중국 관련 소비주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있는 이슈들로 같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라고 지금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60원대까지 밀리네요. 환율이 급하게 좀 밀려 내려옵니다. 1160원 내려오면 1150원대까지 지금 열려있다라고 지금 구름대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이는데 쉽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1150원대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시장 이슈 바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점,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또 업종과 종목별로 여전히 좀 차별화되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전일과 오늘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그래도 업종 내에서는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화장품 관련주에 있어서 강세 요인 좀 간략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아모레퍼시픽의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제 화장품주들의 온기를 좀 불어일으켰던 점들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까지도 이러한 기대감 등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던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면세 매출 호조라든가 온라인 매출 상승 그리고 또 전반적인 비용 통제로 인한 이 판관비 감소와 더불어서 일단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 이 설화수를 필두로 한 럭셔리 제품의 이런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중국 및 해외 역시도 이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에 따른 이 해외 손익 개선이 좀 주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수익성 이 양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생각보다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일정상으로도 11월엔 각종 유통 할인 행사가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중국의 이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이 11월 광군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 11월 초에
코리아셀 페스타가 열린 점과 더불어서 이 화장품 업계 및 관련 유통주들에 대한 이 기대감 등이 유입되는 점 등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까지도 이 실적 우려감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이즈 등에 따라서 주가 조정이 좀 장기간 좀 이어졌었던 만큼 일단 이런 아모레퍼시픽의 생각 외의 깜짝 실적 등은 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반등은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일단 화장품 업종 내 종목들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급격한 추격 매수보다는 업종 내에서 덜 오른 종목 아니면 대장주격인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런 이원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오전엔 코스맥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 외 중소형주 내에서는 클리오라든가 제이준 코스메틱 등도 반등세가 나왔다는 점 등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좀 부각되는 이슈들 있습니까? 네, 일단 얼마 전에 지주사 관련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관련 이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삼성물산 지금 4%대 주가 강세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이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이 연말까지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유효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배당 등과 더불어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이 상장 회사들의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들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삼성물산과 그리고 SK 이 두 종목은 계속적으로 지주사 내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CJ라든가 LG 같은 경우에도 CJ야 핵심 자회사들이 최근 관련주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점 그리고 또 LG 역시도 이 자회사 변경에 따른 이 기저 효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삼성물산을 필두로 SK 계속 지주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삼성물산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호조세를 보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향후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호조 그리고 건설 부분 등에 이런 올라오고 있는 점 또 내년부터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 최근 워낙 좋았지만 추가적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은 자사주 매입 공시 계속 나오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자회사인 SK 바이오팜의 상장 시 특별 배당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지금 베이징에서 한창인 사중전회 관련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중전회가 전회라고 하죠. 전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열리는데 유독 집중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글로벌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2기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집권 전반기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 후반기 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내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문제 그리고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진핑에 대한 문책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체면이 좀 구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캐리람 홍콩 장관이 퇴진될지 그리고 홍콩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정 상무위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고요.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킨 류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문책 여론도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미 외교 정책 그리고 일공 양제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제야에 대한 문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주석의 권위에 흠집이 날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향후 중국 지도부 내 권력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좀 초래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4중전 회의 참석자 궁금하고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고 나면 그건 언제 나옵니까? 네, 전체 회의는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 당대회를 대신해서 당이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대회는 주주총회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있는 전체회의, 전회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 내 이사회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최 여부는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결정이 됩니다. 참석자들은 당연직인 최고 상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중앙위원 후보위원 그리고 관련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회의 결과는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개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하지만 예민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표가 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 내용들은 확인된 토의 사항이 아니고 소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는 정식 발표가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4중전 회의 의제가 뭔지 이제 슬슬 궁금해지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이번 의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개선시키는 문제, 그리고 중국의 통치 체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현대화시키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라는 것은 당의 영도 하에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상 통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당에 의한 지배가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사형 경제보다는 국영 경제가 중국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사형 경제에 대한 국진 민폐 현상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많은 사형 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지배권을 뺏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신용 점수를 관리를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국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년부터 중국 전 국민에 대해서 사회 신용 체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정무나 상무, 사회, 사법 네 가지 영역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평가해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점수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지는 못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홍콩을 대신해서 신천을 더 살기 좋은 국제금융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레이트 베어 에어리어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고요. 앞으로는 최근 그 빅데이터 도시로 탈바꿈한 꾸이저 꾸이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발 1100m 그리고 산악 지형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전역에 있는 도시들을 IT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스마트시티, 연구 중심 도시로 불균형 성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 체제의 현대화는 시주석의 1인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인사나 보직 이동을 시주석 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70년대생 새로운 간부들이 발탁이 되겠고요. 반대로 현재 시진핑 장기 집권의 걸림돌이 되는 고위직 같은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좀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7년 이후에는 최고 지도부의 얼굴도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 20개월 만에 열린다. 그러니까 공백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다룰 안건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캐리람 행정장관 그리고 홍콩 사무를 총괄하는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문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경질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시 주석의 홍콩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홍콩 시위의 그 장기화의 원인은 외세 개입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는 딜레마에 빠진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한 관리 대책이라든지 일국 양제 보안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대만과 관련해서도 내년 1월 대만 총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 내 반중국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전선 전술과 관련해서 더 강화하는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만 문제에 본격적으로 중국도 이제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 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번에 그 전회에서는 아무래도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중전회가 끝난 뒤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곧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업 문제, 불출채권 문제, 기업 도산 문제,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수정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보완 장치들도 마련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후계구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스트 시진핑을 좀 이제 누가 될지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화교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상무위원 수를 7명에서 9명 정도 늘리자는 이야기들이 베이징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떠오르는 사람들 보면은 천민월 충칭시 당석이나 후추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신임 상무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민월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최측근입니다. 쉬자진이라고 하는 시진핑 군대 핵심 인물인데요. 시진핑이 절강성 석이었을 때 인연을 맺은 뒤에 계속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후추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돼지고기 파동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총리인데요. 후진타오가 추천한 공천단 파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개파 안배 차원에서 신임 상무위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1960년대생이기 때문에 50년대생인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따르는 파벌이 없고요. 권력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상기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이후에도 군부를 장악하고 지휘하는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덩샤오피처럼 마쿠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시진핑의 권력은 그렇게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GDP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바오류는 올해는 달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좀 이례적으로 6에서 6.5%를 잡은 부분도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PMI도 경기 아직까지 수축 국면으로 계속해서 6개월 연속 나오고 있는데 좀 부양책은 어떤 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계속 경기 후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이는 2016년도부터 진행됐던 공급 측면의 5대 구조 개혁 조치에 따른 악영향의 영향이 큽니다. 과잉 생산 시설, 과잉 투자를 제거시키고요. 공급과 관련해서 금융 불안 해소 문제, 생산 비용 절감, 약자 구제와 같은 5개 개혁 조치들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5개 개혁 조치들을 이제 추진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9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를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 출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수출 감소라든지 기업 투자가 심각해지면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는 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6.2%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 지방세 발행을 늘려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화물 수송 전용 철도 건설에 무려 2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1,586km를 건설하는 작업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도시 재개발 쪽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건설 경기들이 좋아지고요. 지하철과 관련된 투자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4분기는 분명히 9월 달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 완화도 눈에 보일 정도로 자금 집행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중국에서는 신형 스마트폰이 각 회사별로 내년도에는 5G와 관련된 그 제품이 각 회사별로 10개 이상 나온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들이 계속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 경제는 10월 달 들어서 또 앞으로 11월 달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는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 좀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바가 있잖아요. 회복 추세로 진짜 돌아서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네, 실제 느끼는 피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너핑이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아무래도 계열사에 대한 그 자금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도 자금난에 겹쳐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신이라든지 부채와 관련된 좀 만기 연장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또 투자 억제 정책도 다시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특별 그 지방 발행 채권을 좀 늘려준다든지 공항 건설이라든지 고속철도와 같은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많은 자금이 결제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11월 10일 날 광군제 날인데요. 이때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비와 관련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해서 배기가스 규제 조치를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규제 조치를 완화나 폐지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도 11월 달부터는 좀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소득세 경감 조치 위에도 산업 보조금을 다시 주고 있고요. 또 지준율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금리도 계속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연말 자금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씩 경기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을 베끼고 계속 증가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그 성장세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가장 많은 그 매출 증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 간밤에 올라온 속보였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뭐 칠레 내부 지금 시위 사정으로 취소가 된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난무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뭐 3국에서 해야 되는데 기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잘 안 될 것이다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예정대로 잘 될 것이다 얘기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1차 협상은 어느 정도 그 내부적인 차관급 회담에서 실무자까지 전부 협상과 관련해서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1차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는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합의 조치와 상관없이 12월 달에 예정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철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2차, 3차와 관련된 협상이 오히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 협상을 통해서 중국은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은 내년 전인대까지는 계속 협상을 장기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는 점에서는 1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합의문 작성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 큰 부담은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내년 그 상반기서부터 하반기에 들어가는 2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보잉기와 관련해서 최대 200억 달러 이상 수입을 해줘야 되겠고요. 중국이 지적재산권이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술적 보호 문제 그리고 뭐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중국에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은 다시 그 미중 무역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년 3월 달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봉합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항들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